저 사람, 저랑 무슨 관계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나와 우리 집 사람은 평생을 함께한 부부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왔죠. 현순이 종종 이야기했는데 어릴 적 고아원에서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 들었답니다. 그 동생이 어디론가 입양 갔다고. 제가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제 한국 이름은 상은순입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현순이 동생 이름이 은순이었다고 했어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기억도 나지 않을 텐데.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상은순 여사는 태어남과 동시에 불운의 씨앗을 품은 아이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곧바로 미국으로 입양된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백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모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상은순 외에도 백인 아들과 흑인 딸을 입양하여 함께 키웠습니다. 양부모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상은순은 어린 시절 자신이 다른 가족들과 피부색이 다른 것에 의문을 품었지만 순진한 아이답게 사람들도 동물처럼 여러 색의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의심 없이 자신의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녀의 평화로운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7살이 된 그녀가 학교에 가자마자 동급생들은 그녀의 다른 외모를 놓고 잔인한 놀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한국어로 말해보라며 조롱했고 자신의 모국어가 영어라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집에 돌아온 상은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양부모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양부모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딸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 우리에게 왔단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 마음속에서 태어난 소중한 딸이야. 상은수는 양부모의 설명을 들으며 뭔가 금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런 의미였을까요? 이 충격적인 발견 이후 상은수는 깊은 정체성 혼란에 빠졌습니다. 외딴 섬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고립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매일 밤 누구인지도 모르는 친부모를 생각하며 왜 자신을 버렸는지, 자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 고향은 어떤 곳인지 끝없이 궁금해했습니다. 상은순이 살던 지역은 대대로 같은 가문들이 모여 사는 폐쇄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시아계의 얼굴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소외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양부모가 지역에서 존경받는 부유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흑인인 여동생은 흑인 커뮤니티가 있어 상대적으로 적응을 잘했지만 상은순에게는 그런 위안도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지만 시골 도서관에는 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이 얼굴 속에 누가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인 걸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백인으로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상은수는 겉으로는 미국 문화에 완벽하게 동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미국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인의 생활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뭔가 빠진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사라진 것 같은 불완전함이었습니다. 장은순 여사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미국 시골 마을에서 30분 더 깊숙이 들어간 외딴 지역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선교 및 의료 봉사 활동을 위해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오지 마을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시간을 차로 이동해야 하는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가끔 보건 인력을 파견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봉사자들이 파견되었다는 소식은 상은순에게 운명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상은순은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 같은 핏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기회가 전혀 없었기에 이번 만남은 그녀에게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마을로 차를 몰고 간 그녀는 그곳에서 평생의 반려자가 될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상은순이 자신을 한국어로 소개하려 할 때 그녀의 이름 발음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한 설명에 상은순은 마음이 열렸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6주간의 봉사 기간 동안 깊어졌습니다. 그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목회자였으며 상은순에게 한국의 깊은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글 자문부터 시작해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법까지 상은순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에 감탄했고 알파벳과는 다른 한글의 형태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가 일제강점기와 광복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 상은순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한 이런 강렬한 감정은 그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 핏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의 설명에 상은수는 자신의 DNA에 새겨진 민족적 기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봉사 지역을 찾아가 그와 대화를 나누며 상은수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알려준 역사 이야기, 문화적 특성, 심지어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국어를 익힌다는 생각에 그녀는 열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6주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상은수는 그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양부모에게 자신의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제 뿌리를 찾고 제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요. 양부모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의 소망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상은순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옥수수 농장은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었기에 딸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5살의 상은수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그 예비 목회자뿐이었기에 출발 전 그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상은수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거리의 간판, 사람들의 옷차림,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 보냈던 편지를 받고 공항으로 마중 나온 그 전도사는 그녀에게 한국의 첫인상을 물었습니다. 어떤가요? 당신의 고향이 된 이곳이 상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마치 오래전의 꿈에서 본 장소를 실제로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해요. 처음 계획은 단 1년간 한국에 머물며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녀에게 한국어와 역사를 가르쳐 주었던 그 전도사는 이제 상은순을 한국의 구석구석으로 데려가 그녀의 조국을 소개했습니다. 고궁을 거닐며 조선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시장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게 하고 산사에서 한국의 정신적 유산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고 상은수는 그가 일하는 교회에 출석하며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고자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그녀에게 생생한 언어 연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고 상은수는 양부모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막 한국어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머물며 배우고 싶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했고 그렇게 그녀의 한국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중 만난 그 전도사와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상은수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신앙심에 끌렸고 그는 그녀의 용기와 열정, 순수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그는 상은순에게 청혼했습니다.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이 낯선 땅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 혼례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상은수는 화려한 색의 한복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에게 절을 올리고 평생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상은순의 양부모님은 먼 미국에서 날아와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한국의 전통 예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상은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가족 문화, 특히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구식 개인주의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대가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은 그녀의 서툰 한국어와 어색한 예절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다니 얼마나 기특한 일이니. 시아버지는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상은순에게 한글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주셨고 한국의 전통 예절과 관습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른께 인사드리는 법을 배워볼까? 우리나라는 우서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아주 중요하단다. 시아버지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상은순의 한국어 실력과 문화 이해도는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그녀는 이제 일상 대화를 큰 어려움 없이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시장에서 흥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 그들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상은순이 임신한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첫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했고 남편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상은수는 한국의 전통적인 태교법도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좋은 생각만 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들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36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지만 상은수는 심각한 산후합병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임신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처음에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아이를 갖고 싶었던 꿈을 접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건강한 아들 하나 낳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고 고마워. 남편 역시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과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상은수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 한국 가정의 며느리로,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점점 더 먼 기억이 되어가고 한국은 그녀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은순 여사의 평온했던 삶은 예고 없이 찾아온 비극으로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녀가 34살, 아들이 겨우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 트럭이 그의 차를 들이받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꺼낸 마지막 말은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무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상은수는 온몸이 마비된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 양부모님을 잃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 미국에서 끔찍한 소식이 그녀를 찾아왔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옥수수 농장이 극심한 가뭄 끝에 화재로 전소했고 농장과 함께 양부모님도 그 화마에 휩싸여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였습니다. 그때는 배 속 깊이 웅크린 아픔이었다면 이번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던 상은순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기도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 아니기를,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녀의 상실을 함께 슬퍼하는 듯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상은수는 6살 배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눈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보며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상은수는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에겐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고 남편을 잃은 시부모님을 돌봐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강해져야 해.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져. 내가 이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야 해. 첫 번째 결정은 어디서 살 것인가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미 독립해 나와 사는 게 자연스러웠겠지만 상은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찾아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잃은 노부부에게 그녀와 손자는 유일한 위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집을 방문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제안이 있어요.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저와 아이에게도 가족이 필요하고 두 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그건 말도 안 돼. 넌 이제 젊은 과부가 됐잖아. 새 삶을 시작해야지. 왜 늙은이들과 살려고 해?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 때문에 묶여 있을 필요 없다. 손주야 보고 싶지만 그건 가끔 만나도 충분해. 장은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두 분이 가족이에요. 제 부모님도 이미 떠나셨고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엔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제 저는 한국인이 되었어요. 우리 함께 슬픔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마침내 시부모님은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원한다면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상은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세 어른과 어린 아이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종종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빈자리를 메울 수 없는 상실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들은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장은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는 시장에 나가 장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고 시아버지는 손자에게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이면 그들은 함께 모여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슬픔이 잠시 물러갔고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은수는 종종 한밤중에 눈을 뜨고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확대 가족의 유대감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잠든 후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내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이게 바로 가족의 의미인 것 같다. 장은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태어난 문화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는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그녀는 상실의 고통을 견디는 힘을 찾았습니다. 장은순 여사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의 행동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였습니다. 불을 켜놓고 외출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은수는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일어나 부엌에서 홀로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밤에 일어나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상은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사고라도 났을까봐 걱정이 돼서. 상은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상은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주무셔야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발생했고, 상은수는 시아버지와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종합 검진 결과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조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큰 정신적 충격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슬픔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우울증이 발생하고 그것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은순과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변화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은순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 이제는 날카롭고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상은순을 향한 분노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아침 상은순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들고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오늘은 진지하게 드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쟁반을 쳐서 바닥에 음식을 쏟아버렸습니다. 너 때문이야. 우리 아들이 죽은 건 다 너 때문이라고. 상은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우리 아들을 꼬여내더니 결국 죽게 만들었잖아. 그날 내가 지방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텐데. 상은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이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 깊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고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냥 병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은순을 향한 분노만 표출했습니다. 이 외국 연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불행만 가득해. 내쫓아야 해. 이런 폭언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상은수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약을 거부하고 음식을 던지고 때로는 자신을 밀쳐내도 끈기 있게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을 재운 후 상은수는 부엌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미안하구나. 상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 걸 알아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어. 어머니가 예전에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는 알거다. 지금 저 모습은 병 때문이야.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상은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돌봐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병이 어머님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았어.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지만
상은순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폭언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였고 더 많은 인내와 사랑으로 병든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위해 요리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돌봄에 전념했던 시아버지도 상은순의 헌신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상은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 혼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했을지 모르겠구나. 정말 고맙다. 상은순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아버님,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시어머니의 병은 진행성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은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고 약 복용 시간을 철저히 지켰으며 때로는 밤새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은수는 자신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서야 진정한 한국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고 보살피는 그 끈끈한 유대감이야말로 그녀가 찾던 진정한 고향의 의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조기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년이 흐른 어느 봄날 상은순의 인생은 또 한 번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시부모님이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상은수는 집안일이 있어 함께 가지 못했고 시아버지가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시내 중심가의 번화한 도로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무언가에 놀란 듯 차에서 내려 도로로 뛰어들었고 그녀를 막으려던 시아버지도 함께 도로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대형 버스가 두 분을 덮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은순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경찰의 전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그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다발성 골절과 매부 출혈이 심각합니다. 특히 뇌 손상이 우려되어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어진 긴급 수술 후 시부모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두 분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상은수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중학생이 된 아들도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고 숙제를 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은수는 잠시 집에 돌아가 아들을 학교에 보낸 후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시부모님을 간병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의 식사와 학업을 챙겼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상은수는 시부모님의 병상을 번갈아 방문했습니다. 두 분 모두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의사들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중환자실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양부모님이 남긴 보험금과 보상금이 있었기에 현실적인 금전 문제는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3주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상은순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의학적 조치가 무의미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상은수는 차마 그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시어머니는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생체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새벽 3시 27분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은수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몇 년간 시어머니의 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진정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양부모님도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시어머니의 죽음은 또 한 번 어머니를 잃는 고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직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것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깨진 심장 증후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를 잃은 후 심장이 약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시아버지는 잠시 의식을 되찾아 상은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았구나. 좋은 사람을 만났어. 고맙다. 이 말을 남기고 시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상은수는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양부모님, 남편,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까지. 그녀의 삶에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상은수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에 그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아직 그녀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아들, 단 둘만 남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상은수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아들은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저도 엄마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상은수는 홀로 아들을 키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긴 집에서 살 수 있었지만 상속세를 내야 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경제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껏 그녀를 사랑해 준 모든 이들을 위해 강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후 상은순 여사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은 있었지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월급같이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는 그녀에게 이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중학생인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상은수는 처음에 자신의 학력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자라 한국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 훈련도 받지 않았던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근처 한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력이 없으신데 그래도 외국어를 하시니 외국인 손님이 오면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시작해 보시죠. 식당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일해야 했고 무거운 쟁반을 나르며 허리와 다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식당 일로 얻는 수입만으로는 대출금 상환과 아들의 교육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말에는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집을 방문하는 것이 무척 어색했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피부결을 정말 매끄럽게 해주죠. 한번 발라보세요. 그녀의 미국 경험과 독특한 이력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고 점차 단골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일만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녀는 새벽에는 근처 목욕탕 청소 일까지 맡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탕 청소를 하고 아침에는 아들을 학교에 보낸 후 식당에 출근하고 주말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그녀의 고단한 일상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까요? 상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내 할 일은 공부뿐이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해.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변함없이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사회 과목과 국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법조인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고3이 되던 해 상은수는 그동안의 저축과 추가 대출을 통해 아들의 대학 입시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학원비, 참고서, 그리고 때로는 과외 선생님까지 그녀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수능 당일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 응원을 건넸습니다. 내 실력을 믿어. 침착하게 최선을 다하면 돼. 수능 결과가 나오던 날, 아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 점수가 법대 지원이 가능해요. 상은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국 아들은 원하던 법대에 합격했고 상은순의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식당 일과 방문 판매에 더해 밤에는 호텔 룸메이드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 이상 자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학금 신청해 볼게요. 상은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야.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법대 성적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여러 모의고사와 예비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사법고시는 당시 최고의 관문이었습니다. 합격률이 5% 미만인 극도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은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며 준비했습니다. 상은수는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법고시 결과 발표 날, 아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서 발견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상은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10여
년간의 모든 고생과 희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해냈구나. 그날 저녁 모처럼 상은수는 모든 일을 미루고 아들과 함께 소박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후 상은순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받는 연수 수당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녀도 이제는 과로를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아들이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상은수는 마침내 자신이 인생의 험난한 산을 하나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제가 벌 수 있어요. 상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독립심은 여전했습니다. 아직은 엄마도 일할 수 있어. 내가 안정될 때까지는 엄마도 돕고 싶어. 아들은 변호사로서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생 로펌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법적 통찰력과 뛰어난 변론 능력은 곧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업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클라이언트 목록을 늘려갔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었지만 그의 노력은 곧 경제적 안정이라는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36살이 되던 해, 그는 같은 로펌에서 일하던 여성 변호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업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가까워졌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상은순 여사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바랐던 것은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저축을 털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했고, 며느리를 첫 만남부터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상은순 여사는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지?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상은순 여사는 며느리의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상은순 여사가 집들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들고 방문했을 때도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상은순 여사는 실망을 감추며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그래. 바쁜데 미안해. 이건 내가 정성껏 만든 반찬이니 나중에 먹어봐요. 며느리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통을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꼭 연락 주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상은순 여사는 점차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대부분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짧게 끝내거나 며느리가 받아서 용건만 간략히 묻고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은순 여사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된 육체 노동을 해온 탓에 관절염이 심해졌고 가끔 현기증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며 휴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은순 여사는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과로로 인한 일시적 순환기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리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 몇 개월은 충분히 쉬셔야 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상은순 여사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갚아야 할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을 때 상은순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가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몇 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생활비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들은 잠시 침묵했고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상황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집도 아직 대출 갚고 있고. 상은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경력과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둘 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잖아. 그리고 엄마가 너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 조금만 도와달라는 것뿐이야. 그때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변호사가 된 건 어머님 덕분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이룬 거예요. 학원 한번 보내주신 적 없다면서요. 남편이 모든 걸 혼자 이루신 거잖아요. 상은순 여사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위해 3가지 일을 병행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시간들, 아들의 교육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학원비를 못 대줬던 건 그럴 형편이 안 됐기 때문이야. 엄마는 내가 법대 다닐 수 있게 3가지 일을 동시에 했어. 그걸 모르니?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린 시절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과외받고 학원 다닐 때 저는 혼자서 공부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바쁘셔서 집에도 잘 안 계셨고 밥도 제가 차려 먹을 때가 많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건 순전히 제 노력 덕분이에요. 상은순 여사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것은 모두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엄마가 일을 한 건 너를 위해서였는데. 며느리는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아직 저희 아이도 없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예요. 공과금이나 생필품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생활비 전체를 지원하긴 어려워요. 차라리 정부 보조금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은순 여사는 숨이 막히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성공하면 자신의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대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은 그 은혜를 갚아 부모를 모시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구나. 상은순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 부부와 거의 연락을 끊었고 퇴원 후에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리를 해가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신청해 보았지만 아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녀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 배신감은 그녀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도 더 깊고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아니면 이 시대가 변한 걸까? 상은순 여사는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삶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은순 여사의 생활은 나날이 어려워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일을 지속하기가 힘들었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후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적은 저축 금액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월세 방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곳에서 거절당한 후 상은순 여사는 어느 고층 건물 입구에 붙은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청소 인력 모집, 나이 무관, 경력 불문,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이 네 글자, 나이 무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구인 광고가 만 55세 이하와 같은 제한을 두는 상황에서 이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중년의 경비원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상은순 여사는 경비원에게 다가가 청소 일자리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저기 청소 인력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경비원은 상은순 여사를 보는 순간 놀란 듯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은순 여사는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청소 일자리에 지원하러 왔어요. 저기 밖에 붙은 광고를 보고요. 경비원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착각했네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건물에 계시니 직접 뵙고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경비원은 서둘러 내선 전화를 걸었고 무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 후 상은순 여사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내려오신다고 하십니다. 저쪽 소파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상은순 여사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자리가 절실했기에 지시대로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품위 있게 차려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은순 여사를 향해 걸어오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회장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고 경비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달려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상은순 여사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무언가 도울 일이 없을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경비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만 119에 신고해 주시겠어요? 상은순 여사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회장을 들것에 옮길 때 경비원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분명 사모님을 찾으실 겁니다. 함께 병원에 가주시면 안 될까요? 상은순 여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에 동승했고 회장과 함께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장은 VIP실로 옮겨졌고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상은순 여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어쩐지 이 기이한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약 2시간 후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병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은순 여사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순이 맞아. 어떻게 된 일이지? 상은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현순이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상은순입니다. 청소 일자리에 지원하러 갔다가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착각했나 봐요. 하지만 정말 너무 똑같아서. 회장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더니 그는 간호사를 불러 휠체어를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괜찮다면 나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장은순 여사는 망설였지만 이 기이한 상황의 진실을 알고 싶어 동의했습니다.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상은순 여사는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같은 병원 건물 내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회장은 상은순 여사에게 유리창 너머를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상은순 여사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여성은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길이는 달랐지만 그 얼굴은 상은순 여사 자신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비틀거렸고 회장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 사람이 현순입니다. 당신과 너무 똑같아서 처음 봤을 때 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은순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저 사람, 저랑 무슨 관계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와 우리 집 사람은 평생을 함께한 부부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왔죠. 현순이 종종 이야기했는데 어릴 적 고아원에서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 들었답니다. 그 동생이 어디론가 입양 갔다고. 상은순 여사의 머릿속에 갑자기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었고 쌍둥이가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제 한국 이름은 상은순입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현순이 동생 이름이 은순이었다고 했어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기억도 나지 않을 텐데. 고아원 원장이 말하길 은순이가 미국으로 입양 갔다고 했거든요. 상은순 여사는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을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왜 여기 계신 거죠? 무슨 일이?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순이는 급성 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입니다. 진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데 마땅한 기증자가 없어서 가족들도 모두 검사해봤지만 적합한 신장이 없었어요. 지금은 생명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은순 여사는 거울처럼 닮은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강한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은 상은순 여사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회장님으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순 씨와 회장님은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부모 없이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조그만 가게를 열었고 그 후에는 작은 사업체로 성장시켰죠. 현순이는 특유의 사업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녀의 통찰력 덕분에 우리는 여러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점차 사업을 확장해 지금의 회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은순 여사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DNA를 가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현순이는 항상 자신에게 가족이 있을 거라고 믿었나요? 상은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쌍둥이 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아원 시절 원장님으로부터 그녀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업이 안정되고 나서 그녀는 동생을 찾아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런데 왜 저를 찾지 못했을까요? 상은순 여사가 궁금해했습니다. 당신이 미국으로 입양된 후 양부모님 농장에 화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현순이는 당신도 그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찾는 것을 포기했죠. 상은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같은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우연과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회장님은 현순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 6개월 전 현순 씨는 갑작스러운 신부전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생각했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신장 이식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진단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검사를 받았지만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았어요. 대기 목록에 올려두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상은순 여사는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현순이가 당신의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큰 결정을 그렇게 갑자기 내려도 되는 건지. 상은순 여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가족을 찾아 헤매왔어요. 미국에서의 입양 가족, 한국에서의 시부모님, 그리고 제 아들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마지막 가족인 현순 씨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상은순 여사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100%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였고 신장 기증에 있어 이보다 더 완벽한 기증자는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상은순 여사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장 하나를 기증하면 남은 생애 동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여러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히기 전 상은순 여사는 중환자실에서 특별히 현순 씨를 면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자매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안녕. 언니, 나는 당신의 동생 상은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언니를 도울 거예요. 곧 깨어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술 준비 과정에서 상은순 여사는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계속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수술이요? 어떤 수술인데요? 아, 신장 기증이요? 미쳤네요.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 위험한 수술을 왜 하시려고? 상은순 여사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녀가 지금 위독한 상태인데 내 신장이 그녀를 살릴 수 있어. 쌍둥이 자매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보호자 동의를 원하시면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상은순 여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수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수술 도중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받을 것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상은순 여사는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수술에 임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외로운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 남편과 시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아들의 배신까지. 그녀의 인생은 상실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일부를 내어줌으로써 쌍둥이 자매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운 채 상은순 여사는 마취약이 주입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어. 마지막으로 나의 진정한 가족을 찾았으니까. 수술은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상은순 여사의 한쪽 신장이 성공적으로 적출되어 현순 씨에게 이식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나란히 놓인 회복실에서 깨어났고 의사들은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상은순 여사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병상 옆에 휠체어를 탄 회장님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요. 상은순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는 어떤가요?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해요. 당신의 신장이 완벽하게 적합했답니다. 며칠 후 두 자매는 드디어 서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순 씨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서는 상은순 여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은순 여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순 씨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이제야 만나게 됐네요. 그렇게 60년 만에 재회한 쌍둥이 자매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성격과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강인하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순 씨는 상은순 여사에게 감사의 말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상은순 여사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가족을 드디어 찾았어요. 상은순 여사의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현순 씨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는 동안 회장님은 조용히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상은순 여사가 수술 전 보호자 동의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연락했던 일을 알게 된 회장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자 했습니다.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어느 날 회장님은 상은순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은순 씨, 아들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을까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했을 때 연락이 안 됐다고 했는데 보통 부모가 이런 큰 수술을 받을 때 자식이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은순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장님의 진심 어린 걱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제가 일할 수 없게 되어 생활비를 부탁했을 때 그와 며느리는 저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도 그는 제가 해준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상은순 여사는 아들이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돕지 않았다는 사실, 심지어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서도 외면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은순 여사는 의아했지만 아들이 최근 한 대기업의 법무팀에 취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겼지만 공통 지인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종종 전화를 받거나 누군가와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은순 여사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상은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 아들이 일하는 회사의 회장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묘한 일이죠. 상은순 여사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세상이 참 좁네요. 회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회장들과는 골프도 자주 치고 사교 모임에서도 만나고 당신 아들이 일하는 그 회사의 회장은 제가 특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죠. 상은순 여사는 회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지했습니다. 회장님, 설마 회장님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친구에게 한 변호사의 배경에 대해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오늘 아침 전화에서는 그 변호사를 해고했다고 하더군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문 변호사로 둘 수 없다고 말이죠. 상은순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법조계가 참 좁다는 겁니다. 한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 해고된 변호사는 다른 회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죠. 특히 그 변호사의 인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상은순 여사는 회장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아들의 직장 생활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애로 인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순 씨, 당신은 내 아내의 생명을 구해주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보인 배은망덕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정황이 있어요. 회장님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상은순 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부부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뒷돈을 받은 내역과 고의로 소송에서 패배하도록 한 증거들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이건 정말인가요? 상은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의 조사팀이 확인한 내용이에요. 당신의 아들 부부는 변호사의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이는 법조계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며칠 후 상은순 여사는 병실에서 TV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로펌의 변호사들이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화면 속에는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블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저녁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하는 법이죠. 당신 아들 부부의 비리가 드러났어요. 이제 그들은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은순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변호사로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일주일 후 아들 부부는 변호사 자격을 잠정 박탈당했고 정식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상은순 여사의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쓸쓸해 보였고 며느리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상은순 여사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은순 여사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니? 내가 아파서 걱정이 됐어? 아니면 내 직장과 자격증이 날아갔기 때문이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도, 변호사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상은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내 모든 것을 바쳐 너를 키웠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랐어. 하지만 내가 성공했을 때, 너는 나를 버렸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 늦었어.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번호도 마찬가지로 차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내 진짜 핏줄인 언니와 함께 살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신장 이식 수술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상은순 여사와 현순 씨는 모두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사들은 두 사람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고, 특히 현순 씨의 경우 이식된 신장이 놀라울 정도로 잘 기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현순 씨는 상은순 여사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수술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습니다. 현순 씨가 상은순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뭐니? 상은순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퇴원 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비워줘야 했고,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으며, 수술 후유증으로 이내 당분간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디 작은 방이라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현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와 함께 살자. 우리 집은 충분히 넓어. 우리가 60년이나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 보내자. 상은순 여사는 놀라서 현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언니, 제가 언니 집에 살면 폐가 될 것 같아요. 현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폐가 될 수 있어? 게다가 우리는 쌍둥이 자매야. 이제 서로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잖아. 함께 살면서 그동안 놓쳤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자. 그렇게 상은순 여사는 퇴원 후 현순 씨와 회장님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2층짜리 대저택이었습니다. 상은순 여사는 2층에 위치한 넓고 아늑한 방을 배정받았고, 그곳에서 그녀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상은순 여사는 이런 호화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동안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하인들이 있는 대저택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현순 씨와 회장님은 그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현순 씨는 그녀의 방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상은순 여사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상은순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어떤 것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상은순 여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현순 씨의 자녀들, 즉 그녀의 조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순 씨와 회장님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이미 결혼하여 독립했지만
자주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상은순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어머니를 대하듯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현순의 아들은 40대 중반에 성공한 사업가로 아버지의 회사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은순 여사를 만나자마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이모,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세요. 딸은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상은순 여사를 처음 봤을 때 어머니와 너무 닮아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모, 정말 놀라워요. 어머니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너무 기뻐요. 상은순 여사는 이런 따뜻한 환영에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친아들보다 더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주는 조카들 앞에서 그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은순 여사는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와 현순 씨는 매일 아침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고 클래식 음악을 즐겼으며 심지어 같은 책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조카들과 그들의 가족도 상은순 여사에게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현순 씨의 집에 모여 가족 식사를 했고 그때마다 상은순 여사를 포함시켰습니다. 민호의 두 아들과 지영의 딸과 아들은 상은순 여사를 작은 할머니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대했습니다. 상은순 여사가 새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아들이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상은순 여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내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를 내 삶에서 지웠어. 그녀는 그 번호마저 차단했고 새 휴대폰 번호를 만들어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현순 씨는 그런 상은순 여사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너 자신이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상은순 여사는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 속에서 점차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과 안정감을 경험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어 한국을 떠났고 양부모님을 일찍 잃었으며 남편과 시부모님도 세상을 떠났고 아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상은순 여사와 현순 씨는 종종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유사성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반쪽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퇴원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상은순 여사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현순 씨 역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은 두 자매를 위한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당신들은 60년이나 떨어져 살았으니 이제는 함께 세상을 볼 차례입니다.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나라를 방문할 거예요. 상은순 여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여행해도 될까요? 제 건강이. 현순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는 충분히 건강에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자. 그렇게 상은순 여사는 쌍둥이 자매와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자매와 함께하는 삶,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현순 씨는 종종 감격에 젖어 물었습니다. 장은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언니, 우리는 결국 서로를 찾도록 예정되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 끝없는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 나는 내가 속한 곳, 내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